예, 안녕하세요. 김대기 선생입니다. 오늘 수특에 나와 있는 시 두 가지 할 겁니다. 이상의 거울하고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이라는 시를 볼 거예요. 두 번째 시는 조금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첫 번째 시는 사실은 워낙에 많이 봤던 거라서 선생님이 설명하기가 좀 민망할 만큼 잘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만 찍어서 뻘소리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이상의 거울부터 같이 보시죠. 자, 거울이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일단 먼저 좀 눈에 띄는 것이 표현상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용어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자동기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쭉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에 수능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표현기법이 뭐게 그딴 건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퉁쳐서 뭐라고 말할 거냐 하면 실험적 기법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 시 별로 본 적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 실험적 기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시에서는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돼요. 하나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나,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나라고 하는 화자가, 분열된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두 가지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표현상의 특징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읽어나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 것이요. 그러면 거울 속, 이 글의 기본적인 구조는 거울 속이, 자, 거울이라고 하는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 속과 거울 밖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울 속은 소리가 없답니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 거래. 이 밖은 뭔가 좀 시끄러운데 저 안은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까. 그러니까 뭔가 거울 속과 거울 밖이 거울을 기점으로 해서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자, 거울 속에 내가 있답니다. 거울 속에도 내가 있고요. 거울 밖에도 나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그죠? 보통 이렇게 나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이 어떤 이유로 두 가지로 나누어졌을 때 우리가 자아분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자아분열이 나왔을 때는 보통은 윤동주 씨가 많이 그렇죠. 내가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불만족스러운 현실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로 나누어서 얘기하죠. 이 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시는 거울 속에 있는 놈이 이상적인 자아고 거울 밖에 있는 놈이 뭔가 부정적인 현실적인 자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자아가 분열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지금 거울 속에 나한테 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능이 뭐죠?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얘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소통할 수 없는 상태. 아까 제가 단절이란 말 썼는데 같은 말이겠죠. 소통할 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한 하자의 정서적 반응이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다 그랬지, 그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단절되어 있는 현재 이런 상태에 대해서 거울 밖에 있는 현실적인 자아는 딱하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가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네요. 내가 걔한테 뭔가 하나가 되고 싶어. 일치되고 싶어. 화합하고 싶어. 그래서 얘한테 악수를 해요. 우리가 악수를 한다는 것도 서로 잘해봅시다. 소통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쟤는 왼손을 내밀어. 우리는 영원히 소통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계속 똑같은 말들을 지금 반복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가지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구려만은. 자, 이 구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의 이중성을 얘기해요. 거울의 모순적 속성이죠. 자, 보세요. 거울 때문에 난 얘를 못 만져봐. 그럼 이 거울은 일단 단절체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거울은 나하고 거울 밖에 나와 거울 속의 나를 나누는 단절체로서 하나 기능을 하게 되고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 그러면 단절체이면서 동시에 이게 없으면 난 얘를 아예 볼 수도 없네. 그러니까 단절체이면서 동시에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단절체이면서 매개체니까 거울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써볼까요?
매개체이며 단절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중적 속성이면서 동시에 모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거울의 속성을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 갑니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자, 거울을 지금 보고 있지 않지만 확실히 아는 게 하나가 있어. 거울 속에 내가 있을 텐데 걔는 걔만의 사업, 내 생각과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걔만의 사업에 아마 골몰하고 있을 거야. 역시 단절과 소통의 부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마지막.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깨달았어. 어라? 거울하고 얘의 속성이 단절체이면서 매개체 이중적이었죠. 나하고 얘도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데 서로 닮았어. 그러니까 나하고 얘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울처럼 모순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비슷한 놈인데 영원히 하나가 될 수는 없는 모순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깨달았어.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무슨 말? 소통하고 뭔가 연결시킬 수 없으니, 소통할 수가 없으니 섭섭하오. 다시 섭섭하다. 아까는 안타깝다고 했는데요. 섭섭하다라고 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면 이 시는 간단한 시네요. 자아 분열로 인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거죠. 소통하지 못하는 자아 분열로 인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처음에 글이 시작할 때 얘랑 분리되어 있었죠. 이야기가 점점 진행하면서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오히려 자아 분열의 심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는 이렇게 봤고요. 워낙에 많이 보던 시라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정주의 시입니다. 작가가 서정주의다 보니 이게 수능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의평가에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6월인가 9월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모의평가에서는 뭐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라서요. 한번 신경을 쓰고 보도록 합시다. 요 시는 그 뒤에 문제에 보시면 보기 문제에서 제목이 사소단장이라고 돼 있죠. 그죠? 왜 이 제목이 이렇게 사소단장이라고 지어졌는가, 그 보기를 좀 먼저 보셔야 아마 이 시가 이해가 될 거예요. 사소라고 하는 사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박혁거세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신선의 세계로 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삼국유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목이 꽃밭의 독백이죠. 현실 세계에 있던, 인간 세계, 현실 세계에 있던 사소라는 사람이 현실에서 신선 세계로 가기 전에 꽃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쓴 거예요. 그러면 안 봐도 드라마죠. 이 사람이 어디 가려고 하냐 하면 여기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무슨 말 하겠어요? 아, 가고 싶어. 가고야 말 거야. 그 말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는 안 봐도 드라마인 거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선세계에 대한 갈망, 혹은 말을 바꿔볼게요. 신선세계는 현실세계와 대비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상세계에 대한 갈망, 상관없겠죠. 인간의 더러운 생각과는 다르게 순수한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리의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본질의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세계를 버리고 현실세계를 지향하고 이상세계로 가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 이게 일단 이 글 전체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그러면 선생님 읽으면서 어떤 구절을 봐두셔야 되는지 설명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래가 낚이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서 멎어버렸다. 자, 일단 노래하고요, 노래가 그중 낚이는 나인데 일단 들은 다음에 필기를 해보세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노래가 그중 낚이는 나도 어디까지 가냐면 구름까지 갔다가는 되돌아오고, 말이 그중 낚이는 나, 그런데 항상 바닷가에서 멎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지.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의 목적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 선생님이 서두 얘기했으니까 이 다음 세계에 뭐가 있는데? 여기 신선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상 세계가 있겠지. 얘들을 통해서 여기에 가려고 했는데 얘들을 가지고는 항상 여기서 멈춰버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참 성격을 규명하기가 애매한데요. 이것들이 그중 낫기는 낫다 그래서 뭐 중에서? 현실의 것들. 현실의 것들 중에는 이상세계로 갈 수 있는 수단이죠. 그죠? 이상세계로 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다른 것들보다 낫기는 난데 문제는 얘들을 가지고 가보려고 해봤더니 항상 여기서 멈춰버리더라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상세계로 갈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신선의 세계에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가치가 상실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보죠.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자, 노래가 신선 세계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실 세계의 많은 것들에 비해서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와서 한계까지만 갈 수 있고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서 멎어버렸다. 위랑 똑같은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활로 잡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들에게 이제 벌써 입맛을 잃었어. 자, 산새하고 산돼지는 내가 이미 잡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현실의 것이겠어요? 이상의 것이겠어요? 당연히 현실의 것이지. 자, 산새하고요, 산돼지, 얘들은 현실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의 가치에서는 나는 이미 흥미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어버렸다. 자, 그 다음 꼬사, 아침마다 개벽하는 꼬사. 자, 일단 대화체죠. 꽃을 청자로 설정을 해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 꼬사, 아침마다 개벽하는 꼬사,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해하기 쉽게 하나 설명을 할게요. 꽃한테 지금 갑자기 말을 걸고 있어요. 꽃한테. 왜 그러냐면 얘의 속성이 아침마다 개벽한다 그랬죠. 아침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의역을 해볼게요. 꽃이 밤에는 죽어요. 해가 지면 아침이 되면 다시 살아나네?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 그러면 얘는 영원히 사는 놈인가요? 아니면 죽는 놈인가요? 영원히 사는 놈이지. 밤에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 되면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살아나는 놈이니까 얘는 세상을 개벽시키는 놈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자 생각에는 현실의 것들 중에서는 얘처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꽃은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진리의 세계, 신선의 세계에 있는 것인데 얘가 어떤 이유로 인간 세상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부탁을 하면 난 여기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시 또 뻘소리가 없는 강인데 뻘소리가 많아지네요. 얘들로는 안 되니까 얘를 통해서 여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꼬사, 아침마다 개벽하는 꼬사, 네가 좋기는 제일 좋지만 물랏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야. 물랏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 아마도 헤엄은 어떤 진리 이런 것 같아요. 진리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아이라고 말했죠. 이 아이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은 자아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물랏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너의 닫힌 문에 기대어 섰을 뿐이다. 그러면 문은 얘들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한계. 나는 딱 한계까지밖에 오지 못했어. 그자, 이제 여기까지 하자가 지금 꽃한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죠. 나는 여기 한계까지밖에 못 와 있고 나는 진리 같은 걸 모르는 어린아이일 뿐이야. 자, 마지막. 문 열어라 꼬사, 문 열어라 꼬사,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꼬사, 문 열어라 꼬사. 자, 마지막은 일단 표현 방식은 반복법 쓰고 있어요. 뭐든 반복을 사용하면 다시 할게요. 뭐든 반복을 쓰면 첫 번째 리듬감, 두 번째가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문을 열어줬어.
문을 열어줘서 일로 가는 길에 뭐밖에 없냐면 벼락하고 해일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벼락과 해일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가기 전까지 이 사이에 아무런 행복도 없고 시련과 고난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 아니면 강한 의지를 반복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 그러면 이상세계에 대한 강한 열망 이 정도 하시면 글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고했습니다.